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가슴 깊이 새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역기법이라는 건데요. 워런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가 세상을 뒤집어 보는 방법을 역설합니다. 뒤집어라. 항상 뒤집어 봐라. 상황이나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 보고 반대로 봐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기대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될지 목록을 만들어 보자. 실패를 초래하는 이런 특성 등을 버리면 성공할 수 있다. 어디로 가면 죽을지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훌륭한 사람만 멘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훌륭한 위인들처럼 살기가 어려우니까요. 대신에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을 보고 내가 죽어도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지 한다면 더 뼈저리게 와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9월 8일 금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조금 전에 오프닝으로 말씀을 짧게라도 드린 내용은 내일 토요일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통해서 저와 어예진 소장이 함께 전달해 드릴 찰리 먼거 바이블이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99세 현인, 한 4개월 뒤면 100세 생일을 맞는 분인데 현인 찰리 먼거의 이야기를 내일 아침에 꼭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 미래의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추석 직전에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금융 지원 또 규제 완화 방안도 담길 걸로 보입니다. 얼마나 공급이 늘어날지 혹은 공급 부족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해주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까지죠. 5천만 원까지. 이게 23년간 5천만 원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제 환경이 달라졌고 규모도 커졌고 이걸 더 높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문제도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정답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몇 분들이 빠르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나갑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산업이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사드 보복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주 위기에 처했던 이 산업이죠. 7월 기준으로 월 매출이 1조 원을 넘지 못했는데 외국인 이용객이 줄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이 돌아온다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 굳이 살 거 없어도 한 번씩은 들러보면서 구경을 하게 되는 이곳 어디일까요? 또 큰맘 먹고 뭔가를 또 구매하기도 하고 술, 담배 1인당 한도씩을 채워서 사들고 오는 곳이기도 하죠. 힌트를 드리자면은 인터넷 땡땡땡도 있고 시내 땡땡땡도 있고 비행기 안에서도 이걸 구입할 수 있는 이게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로 갑자기 1억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예금자 보호 한도 이게 퀴즈로 나오는 줄 알고 미리미리 보내주신 것 같아요. 지금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는 뒷부분에 저희가 원탁의 기자들 주제로 다뤄보겠고요. 6460님이 제일 빨리 진짜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은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비즈워치의 박수익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택 공급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정부가 주택 공급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별도의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공급 사정 최근에 들어서 뭐 얼마나 안 좋기에 그런 거죠? 이게 정부가 이제 추석 전에 뭐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네. 아마도 추석 전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주택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분양, 착공, 인허가 모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허가 물량은 전년에 비해서 29.9%, 분양 물량은 44.4%, 착공 물량은 지금 54.1%가 줄어 있으니까 당장은 지금 뭐 주택 공급과 관련된 문제를 크게 시장에서는 시장이 침체기다 보니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이거는 결국엔 지금 착공 안 하고 네. 뭐 인허가 안 받고 한다는 건 2, 3년 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 3년 뒤에는 심각한 공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그리고 정부가 전국에 올해 27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부동산 정책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달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마도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경기도 순환이 있고 대부분의 산업에도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업다운이 다 있는데 특히 주택 공급은 한 번 이 사이클이 엉켜버리면 공급과 수요가 엉켜버리면 이거는 최소 2, 3년 꼬여버리는 거잖아요. 예전에 뭐 정치인들도 이거 붕어빵 굽듯이 주택을 바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 사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진단을 하고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염현석 이게 기자.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네. 굉장히 티 안 나는 거거든요. 티가 안 잘해야 난다. 본전이고 못하면 완전 욕을 많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제적 대응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택 공급 대책들을 잘 한번 살펴보면 적기에 공급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좀 잘못 이런 사이클 좀 맞춰진 게 있거든요. 네. 사실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만 하더라도 공급이 계속 없다가 작년에 지난 정부 때 지난 5년 동안 공급이 좀 부족해서 또 하고 또 지금 침체가 오니까 또 못 일어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엇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특히 집값이 되게 민감한 게 반응을 하잖아요. 예.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문제,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여론의 압박, 이런 여러 압박들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공급, 또 한쪽에서는 규제, 또 정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대응 방안도 계속 막 바뀌다 보니까 이런 좀 웃지 못할 좀 이런 참국도 일어나고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박수희 기자. 270만 원 공급이라는 게 자체가 애초 좀 너무 무리한 계획이었거나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도 250만 호 공급이 있었고 지난해 국토부가 270만 호 그 공급 계획까지 예. 발표를 했죠.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숫자 자체에 대한 어떤 이게 무리하다 안 하다는 판단을 제가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현 정부의 계획은 대부분 민간으로 충당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민간 건설사로 충당하겠다는 거였는데 정부가 어떤 뭐 목표나 방향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은 정부가 다 대외적인 변수를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 계속해서 자재비 뭐 인건비 오르고 또 이런 LH 사태 터지고 이런 상황들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었을 테고 네. 민간으로 했을 때 민간 건설사가 공익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익성이 안 나면은 안 하죠. 예 정부에서 지어라 그래도 못 짓고 반대로 정부에서 짓지 말라 그래도 본인들이 돈이 되겠다 싶으면 짓는 게 민간 건설사인데 지금은 이 현재 좀 이런 아까 김치현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인허가는 착공 물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 아직까지 불안 요소가 남아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건설 현장의 돈줄인데 돈줄이 제대로 안 도는 상황에서 새로 뭘 지으려고 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공장도 언제 착공될지 언제 완공이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정부가 내세우는 이 공급 확대 대책 저는 이것도 너무 이렇게 본인들의 목표치만 가지고 이 목표치에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만 그런 가지고 하기보다는 네. 현 상황을 조금 더 진단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박색 기자 얘기한 거하고 약간 요를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앞서 그 이디오 앵커께서 이제 진행자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잘못 꼬이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지적을 하셨듯이, 장기적이라는 거는 민간의 시장 논리로 맡기면 사실은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공급 계약이라는 건 결국에는 정부 주도의 공공이 좀 강해야 이게 가능한 건데,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공급 대책을 공공주도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에 민간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민간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패키지도 주고 정책을 썼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엔 부동산 시장이 확 냉각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금리는 엄청 올랐죠. 원자재 가격 올랐죠.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들이 민간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나온 상황에서 정부의 목표치는 올라가 있고 이게 시장에서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강하게 반등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자가 떨어지거나 이 조건이 형성되면 아마 민간 건설사들이 뛰어들겠죠, 주택시장에. 아니면 정부가 공공주도로 뭔가 물량을 넣어주거나, 요게 이제 대책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활용일 때는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농산물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 다 시장에만 맡겨놨다가는 수요와 공급 사이에 어지러움이 생기니,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정 자본주의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던 정부가 계획했던 270만 호 공급. 근데 그것도 물론 뭐 보여주기 식이었는지 뭐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였으니까 뭐 조금 냉각기 시작됐을 즈음이기는 했는데, 그것부터 제대로 진행을 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공급 물량에 대한 조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까지 냉각되고 있는데 그걸 과도하게 공급 물량을 계속해서 시장에 쏟아넣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네. 부동산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더 침체됐을 경우에는 정부가 가져야 될 부담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꼭 지켜야 될 목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을 먼저 면밀히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 목표치를 수정할 의사는 없는 것 같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개발사들, 그다음에 민간 건설사들이 뭔가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정부 대책이 나오면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건설사들이 현재 뭐 LH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용 택지 네. 뭐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이 안 되고 계속 이자 비용만 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이걸 사갈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일종의 전매죠. 전매를 허용하는 제도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원희룡 장관은 전반적으로 이걸 다 허용하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해서 실제로 어떤 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간 연장이나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아마 담길 거다라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이 조금 뭐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이제 미분양이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미분양 지역에 한해서는 5년간 양도소득세를 뭐 면제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종의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민간 리츠를 활용해서 매입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다들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아마 추석 직전에 발표할 거라고는 하는데, 일단 뭐 네, 이 박수익 기자. 대책들 중에서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네. 아마 지금 현 상황에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정부에서는 어쨌든 민간 주도로 한다고 했는데 민간에서 지금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면, 민간이 안 나서면 그 보완책이 그러니까 LH가 나서는. 근데 지금 어쨌든 LH가 지금 뭐 철거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건 그거대로 개혁할 건 개혁하고, 결국엔 아까 말씀하셨던 뭐 LH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매를 일부 하게 되면 그걸 뭐 LH가 받아가지고 택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좀 담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간에서 뭐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하루아침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런 LH를 또 이제 활용한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또 PF,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금융 지원 돈이 안 되니까 할 수는 있는데, 네.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좀비 사업장 너무 또 연장을 시켜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가 잘 돼서 이렇게 수요가 살아나고 해서 분양이 잘 되고 하면 좋은데, 예측했던 것과 달리 1, 2년, 2, 3년 내에 지금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시장 상황이 되면은
그 부실이 그냥 연장이 되는 거고 그 연장된 부실이 금융회사로 가고 금융소비자 우리들한테 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좀 그 무작정 이렇게 뭐 지원을 확대한다기보다는 이거 굉장히 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량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불경기지만 네. 우리가 흔히 많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아직도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파트 가격이나 분양 가격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여러 이제 선호하지 않는 지역들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인데 우리가 정부에서 항상 목표치로 얘기하면 전국 270만 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런 우량 사업장 말고 그 외의 것들이 항상 목표치가 달성이 되냐 안 되냐가 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의 좋은 데들은 뭐 전매도 뭐 토지 전매도 당연히 없을 거고 그냥 조금만의 이런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만 있으면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 외의 지역들이 굉장히 힘든데 여기를 이렇게 뭐 더 지원을 해서 정책적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아니면 뭐 금융 지원을 준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좀비 사업장들을 계속 연장하는 용도의 효과 그리고 오히려 더 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정부에서 대책이 나온다면은 인허가 뭐 빨리빨리 내주겠다. 그리고 주택 착공에 좀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걸 텐데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건설사들이 움직여야 될 테고. 근데 최근에 청약 시장, 청약 경쟁률 보면은 이거 민간 건설사들이 빨리 움직일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지역의 부동산 경기라든지 아니면 뭐 인건비, 자재비, 건축비 또 거기에다가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이런 또 요인들을 보면 건설사가 쉽게 공급을 확대하기는 또 쉽지가 않겠는데 양쪽의 생각이 좀 나뉘거든요. 기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청약 시장은 조금 저희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 게 양극화가 좀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안 좋고 안 좋은 상황에서 서울 일부 지역의 청약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을 때 집값이 좀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의 청약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해서 30대의 중심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 강력한 금융 지원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을 지금 자극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서울의 분양 시장으로 확 몰린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체 시장으로 보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살아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서 민간 건설사들도 지금 어려운 거는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이 어려운 거거든요. 대형 건설사들은 뭐 어떻게든 자기 자금으로 버틸 거고 이 시장을 민간 건설사들 중소형사들이 확 넘어졌을 때 그 시장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파를 이제 금융당국은 생각하고 있는 거여서 실제로 당국이 4월 달에 만든 뭐 대주단 PF 대주단이라 그래서 거기 협약을 보면 전국에 한 90개 그 단지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한 걸로 보이는데 한 66개 정도는 협약이 체결됐고 나머지 한 20몇 개는 체결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거든요. 그 얘기는 20몇 개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연장을 했을 때 아까 박수익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더 괜히 흔히 말하는 좀비 사업장을 키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2, 3년 뒤에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깨질까 봐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건데 그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깨질 만한 곳, 지역에 맞춤형으로 사실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사실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지역을 뭔가 풀어주든가 수도권 지역의 공급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이러다가는 서울에는 아파트만 지어도 모자랄 판인데요. 사실 수요를 다 맞춰주기 위해서는. 네네.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어찌됐건 우리가 대부분 뭐 좋은 환경 그리고 이제 여러 제반 요건들이 다 갖춰진 곳에서 이제 잘 살고 싶은 이제 제대로 이제 거주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수요들이 다 이렇게 서울이랑 수도권으로 다 모이는 거죠. 하지만 인구가
우리나라에 여기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국에 이제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이런 그런 주택 공급 계획만 내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뭐 교통도 나와야 인프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지방 분산화를 시킬 수 있는 아니면 뭐 지방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책도 같이 나와야 되고요. 종합적으로. 아마 이게 부동산 대책을 하다 보면 보통 종합 대책이라고 나오면 뭐 공급 플러스 이제 금융 지원 뭐 여기에서 조금 더 나오면 이제 세제 이렇게 이제 세 정도만 나오는데 항상 뭐 종합 대책이 나오면 우리가 성공하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성공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공급이 사람이 사는 걸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값, 주택값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게 사는 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거주하기 위해서 진짜 주택 공급 대책을 하면 종합 대책이라는 거는 이게 공급만 들어오면 안 돼요, 숫자가. 네네.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이 다 이렇게 종합 대책이라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절대 국토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국토부를 한 5년 넘게 좀 출입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하면 이거 그렇게까지 하면 대책이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일이 너무 커진다. 네. 안 된다라고 무거워진다는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 지난 한 5, 6년 동안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공급 대책 나올 때마다 실패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딱 집값을 방어하기 위해 아니면 뭐 집값을 뭐 조정하기 위한 이 정도의 대책밖에 머릿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뼈를 때리네요. 이게 사실 공급 대책이라는 게 자칫 주택 시장에는 공급 물량이 결국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급 뉴스가 그러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정부는 고민을 하고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거랑 염 기자가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주택 가격 안정화에서 이 안정화가 도대체 맞습니다. 뭐의 안정화냐? 가격의 안정화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라는 건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떨어져서 내가 살 수 있는 금융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는 정도로 안정화. 공급이 많이 나와서 안정화되는 건 저희는 내려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안정화라는 건 가격이 여기서 더 많이 빠지면 안 되는 걸 안정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방향이 약간 혼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대책과 가격을 방어해야 하는 대책이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먹힐 때도 혼선이 좀 있었고. 대표적 이게 책에는 또 박수익 기자. 거론되는 네.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다주택자 기준 완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지방 한 채, 문제 지방 한 채 사면 다주택자 아니라고 보는 건데, 네. 이런 정책이 만약 내는다 그러면 좀 실망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집 더 사게 해주려고 대책을 내놓는 이거 말 그대로 이거는 정말 가격을 어떤 방어하는 이런 차원 미분양을 해소하는 미분양 해소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누굴 위한 대책인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의문이 들고 그래서 저도 같은 얘기인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 정부가 이 270만 가구 공급이나 목표 자체를 지키려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라는 거죠. 아까 염현석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의 공급 대책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주거의 안정화인 것이지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좀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8784님도 비슷한 생각 보내주셨는데요. 정말로 우리나라에 주택이 부족한가요? 집값 하락하면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방어해주고 은행 대출 완화로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죠. 그래서 정책이 가격에 맞춰지기보다는 그렇죠. 살 수 있는 집들,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맞춰줘야 될 텐데 사실 국민들 눈에는 가격 가지고 미세 조정을 하는 걸로 사실 또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뭐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많아질 때 그때를 노리는 게 나을지 여러분도 같이 좀 고민하는 대목 아닙니까? 그 이창용 한은 총재 최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금리로 돌아갈 시간은 없을 것이다. 한번 대략 이런 뭐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저금리 시절은 예.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최고의 그 통화정책 담당자가 한 말이고 이제는 조금 더 과거보다는 기대 수익률, 뭐 수익률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좀 낮추고 본인들의 어떤 금융 조달 가능성을 좀 잘 따져서
그 과거 20년 같은 그런 시절은 당분간 안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게 많은 사람들의 저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고민 너무 포인트 단정적인 아니 고민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간 예. 한 3개월 이상 주택 가격이 반등 수치가 나고 있고 전세 가격도 서울 지역은 오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네. 실수요자들은 이러다가 혹시 빠지지 않고 또 올라서 그나마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에 빠질 시점인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약간 시장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얘기도 전문가들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강력한 수요를 형성을 해주다 보니까 시장이 여기서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계속 나올 것이냐? 그렇다라고 하면 버텨주는 역할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수요자라면 정부에서 특례자 붙은 것들은 활용해서 시장에 뛰어드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으니까 시장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일단.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야 되는데, 집을 저도 마련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집값이 막 오를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나는 왜 그때 집을 살 생각을 못했지? 이거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이 있고, 네네. 실제로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본 적이 있어요. 네. 내가 그때 6억을 얼마의 대출을 받고 샀는데, 이게 12억이 됐네? 그럼 6억이 남고, 내가 이걸 팔면은, 일단 안 살았으니까 막 세금 계산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은 돈, 빚이 없으니까 이제 모은 돈까지 다 해봤더니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빚 떼고 뭐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 없이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아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그때 이제 많이 나왔었던 말, 이제 포모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막 뒤처지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남보다 좀 없으면 좀 어때? 라는 좀 마음을 놓다 보니까 요즘에 이러다가 정말 큰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가끔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부실이 너무 쌓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부실이 쌓이다 보면 이제 우리 또 직장 문제도 있고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개개인의 생각의 차이겠지만 들어가실 분들은 정말 특례자 이런 최대한의 혜택을 다 이용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좋고, 아니면 정말 좀 많이 제3자 입장에서 밖에서 보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네. 그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내 일로 닥쳐버리면 사람들은 또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고, 뉴스의 헤드라인은 항상 어느 지역에서 신고가 이런 이야기. 김학연 님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고급 아파트는 지금도 신고가 갱신 중입니다. 양극화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런 뉴스를 보고 우리 동네 집값 검색해보면 거래가 안 돼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괴리가 있는 거고, 다만 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건 2년 뒤, 3년 뒤에 혹시나 우리가 과거에 봤던 공급 부족 때문에 또 나오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또 갖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퀴즈,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 매장들은 하늘길이 막히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업태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이 업계의 영업이익률이 지난 2019년에 좀 살아나면서 6%까지 올라왔다가 2020년에는 마이너스 7%로 급격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리오프닝이 되고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까지 다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주로 공항에서 많이 들르는 이곳인데,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고요. 김태호 님이 영어로 보내주셨네요. 영어로. 듀티프리. 강력한 힌트가 됩니다. 강력한 힌트. 그리고 1321님. 이 매장들 요즘에는 별로 싸지 않아요. 이재원 님도 여기 다 싼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할인받을 수 있는 건 관세 정도입니다. 그렇죠? 관세 정도가 부과되지 않고, 또 이 사업자들이 쿠폰 같은 할인을 하면서 일반 매장보다는 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환율이 많이 오르면, 그렇죠. 환율이 많이 오르면 여기서 파는 게 대부분 수입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 보이진 않죠. 1499님, 저희 남편 월요일에 몽골 가는데 저도 기대 좀 해보려고요. 크크 보내주셨고요. 달러가 너무 올라서 네. 엄청 비쌉니다, 요즘. 그렇죠. 맞아요. 7703님.
저희 아내는 여행을 가려고 여기를 가는 건지 여기를 가려고 여행을 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보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저희 오프닝 경제상식 퀴즈 나가기도 전에 이게 정답인 줄 알고 보내주셨던 그 5천만 원 혹은 1억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5천만 원까지죠. 1인당 5천만 원까지. 근데 이 기준이 벌써 20년이 넘었다면서요. 네, 2001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네. 10년 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1억 원까지는 올려야 된다라는 법들이 다수 나와 있고 그 근거가 일단 우리가 20년 전보다 경제 상황이나 뭐 소득 수준 전반적으로 많이 높아졌으니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은 어떤가 봤더니 뭐 미국이나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1인당 GDP 보다 예금자 보호한다 보통 낮아도 최소 2배, 네. 높으면 3배, 미국은 3배까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가 한 1.2배, 1인당 GDP가 한 4천만 원 조금 넘고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이니까 1.2배 정도인데 2배로 높이면은 대략적으로 한 1억 정도 뭐 이렇게 또 계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은행이 됐든 저축은행이 됐든 하나의 법인, 하나의 은행 기준으로 1인당 5천만 원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상 분산 네네. 예치를 하면 뭐 1억, 2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럼요.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한 곳당 그 기준을 5천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높이자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내 돈을 맡겨놨는데 은행이 망해서 네. 내 돈을 못 찾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네. 이게 사실 은행에 특혜 주는 원래 은행이라는 업이 특혜 산업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게 마치 당연히 못 돌려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부터 5천만 원 이상은 못 돌려받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네. 요즘 이제 그 사고의 전환을 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미국 쪽에서도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위험할 때는 그래 그럼 다 보호해줄게 막 하면서 틀어막기도 하고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20몇 년 동안 그대로였는데 우리도 물가에 맞춰서 이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합리적인 논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물가만 봐도 아까 얘기하신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면 짜장면 한 2,000원일 때인 것 같거든요. 에이 2001년이 무슨 짜장면이 2,000원이에요. 그만큼 제가 했나요? 아닌데 정확하게 나 말씀드릴게요. 한 5,000원은 했을걸요. 2002년에 논현동의 30평대 아파트가 3억이었어요. 갑자기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본인이 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2002년이면 대학생입니다. 아파트는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 물가로 보면 뭐 아무튼 2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5,000원이라 치더라도 네. 지금 거의 뭐 7, 8,000원, 만 원 비싼 데는 그렇죠. 하니까 예. 그렇게 보면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니까 그때 설정했던 값어치만큼 예금자 보호의 한도를 올리는 거는 합리적인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논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라기보다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쪽이 예금자 보호라는 게 네. 그 은행 돈으로 보호 당연히 해주는 게 아니고 세금도 아니고 은행들이 이제 예금 보험공사라는 기관에 막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비상금을 저축해 놓는 건데 그 예금자 보호 금액이 5천만에서 1억으로 높아지면 그 사실 상식적으로 그 비상금 적립하는 것도 2배가 높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은 다시 은행들이 자기네 월급 깎아서 충당하는 게 아니라 금융 소비자들에게 더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출 금리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금 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금 보험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보험료를 높이면 금융 소비자 부담으로는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그만큼은 좀 더 안정장치가 마련되니까 괜찮은데 부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소비자들이 부담으로 이어졌을 때 모든 소비자들이 고르게 부담을 하는 것인가 과연. 왜냐하면 5천만 원까지만 예금을 했을 때와 1억 원까지 예금했을 때 사실 주변에 보면 은행에 1억 원, 2억 원씩 넣어두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소위 고액자산가들만 1억 원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였을 때 한 1, 2% 되는 고액자산가들이 좀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부담은 누구나 같이 지는데 네. 혜택은 소수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어떤 좀 신중론은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002년도쯤에 짜장면이 얼마였느냐. 제가 괜히 논란을 만들었군요. 안정민님이 2,000원 했어요. 1714님이 한 3,500원 정도 하지 않았나요? 라고. 이게 라면이 3,500원 하셨다고요? 아니요. 지금이 라면은 아닌 것 같아요. 분식점에서 4,000원 정도입니다. 예, 라면 그 당시에 호텔에서 님은 짜장면 당시에 3,000원이었다고. 네. 네. 김태호님도 당시에 짜장면 3,000원이었다고. 물론 지역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 즈음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그 아주 말을 했던 거는 가짜 뉴스를 얘기한 건 아니다. 이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한 거는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렇죠. 이걸 반영을 해야 된다. 경제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PD님 화면 띄워주셨네요. 짜장면 가격이 한국 물가정보 한국 소비자원 네네. 자료로 짜장면이 2000년에 2,742원, 2005년에 3,277원 정도였네요. 뭐 유니짜장 기준인지 또 간짜장 기준인지 근데 우리가 이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도가 너무 낮으면 우리가 조금의 금융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금 이탈이라든지 흔히 이른바 뱅크런이라고 하는 사태들이 일어나면 더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안전하다. 당신들이 맡겨놓은 돈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박수익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물론 돈을 많이 예금한 사람들 또는 거액 투자자들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긴 한데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분야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지금 20년 전에 이 금액을 그대로 놔둔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염현석 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해서 바꿀 만한 계기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 금융사고도 크게 뭐 저축은행 사태도 2번이나 있었고 하면서 그때 이제 왜 이런 게 분명히 잠깐씩은 논의가 됐었을 텐데 이제 안 됐었던 이유가 아마 여기 박 선배 얘기한 것처럼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좀 컸었던 걸로 이제 알고는 있거든요. 네. 5천만 원이라는 게 참 물가는 이렇게 많이 2배, 3배씩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가 한 은행당 저축할 수 있다라는 돈이 네. 그때도 5천만 원이면 은행당 5천만 원이면 꽤 많은 네네네. 지금도 은행당 5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네. 이게 참 일단은 슬픈 현실이긴 한데 그죠. 사실은 한 은행 네. 한 계좌에 5천만 원씩 넣어두는 분들도 드물죠.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찌됐건 경제 규모도 엄청 커졌고 사실 자산 소득도 더 많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더 안정감을 주어야 되는 그런 뭐라 그러지 상한선은 좀 높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때 200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 뭐 15,000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3만 불이 넘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거의 2-3배가 됐으면 그만큼 경제 규모가 커졌으면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심리적 안정감도 좀 커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하, 그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은행당 5천만 원씩 넣고 그걸 기준을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여준다고 하면 1억 원까지 돈을 넣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한쪽에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금융권,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신뢰,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일종의 시장에 좋은 신호를 주려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양쪽으로. 근데 이게 예전에 2011년 때도 저축은행 사태 때도 봤고 문제가 된 저축은행들에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맡기신 분들도 돈 찾으려고 그때 뛰어나가셨거든요. 내 돈 달라고.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절차적으로는 지급 정지부터 되죠. 일단은. 네. 영업을 정지시켜버리고 돈을 못 내어주게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이내에서 돈을 돌려드리기까지 이것도 한 2-3달 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미리 그냥 돈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고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네요. 근데 사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어요. 실효성을 네. 놓고 본 거죠. 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원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1억 원 이상 이렇게 고액을 예금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한 1에서 2% 내외에 불과할 거다라고 추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적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율을 올린다던가 하는 것들은 도리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가 있어서 실효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평가인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안정을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주는 효과는 빠져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적으로만 본 거여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정래호님이 예대마진 장사로 돈 번 은행들이 예금 보험료율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건 너무하네요라고 또 의견을 주셨고요. 아까도 박수희 기자가 지적을 해준 것처럼 만약에 1억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도 올라갈 거고 은행들이 그거를 내면서 나중에 대출 이자로 또 전가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또 계속해서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비즈워치의 박수익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요즘에는 취미로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드론으로 찍은 영상들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 이 드론을 만드는 드론 개발자들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요. 한경 자벤조이 강홍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홍민입니다. 드론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취미생활로 한때 했다가 지금은 안 하십니까? 그 규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 날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배터리 공원에서 많이 하시던데. 그죠. 그 이제 허용이 되는 구역에서나 가능한데 그것도 이제는 좀 귀찮아져가지고. 근데 이제는 드론 아마 주변에서 좀 꽤 보실 텐데 이게 드론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것도 꽤 오래됐나 봐요. 저도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취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국내에서 이제 드론이 개발되기 시작한 시점이 2000년도 중반에 이제 한국생산 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산업용 드론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 원래 이제 드론의 시작은 1930년대 초에 세계 1차 대전에서 그 영국에서 개발한 드론이 시초였고 이후에도 좀 군사용으로 꾸준히 개발이 되다가 1991년 그 중동에서 발생한 걸프전 때죠. 그때 이제 군사용 드론이 주목을 받으면서 개발에 좀 탄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시작은 군사용으로 그렇죠. 먼저 되고 이제는 드론이 사용되는 곳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드론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사용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이제 택배 산업에서도 드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행사나 축제에서도 드론 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한 번씩 보셨을 텐데 그런 곳에서도 좀 보고 특히 요즘에는 어린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이 교육용 드론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방송 제작 현장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굉장히 커져서 이 드론이 없으면 방송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드론 보급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강 기자가 드론을 만드는 사람을 찾아간 거죠. 맞습니다. 드론 개발자를 만나고 왔는데요. 제가 만난 분은 한 10여 년 전쯤에 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비행 로봇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 근무를 했었는데 당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드론을 연구 개발한 분이었고 지금은 이제 연구원을 나와서 창업을 한번 하고 그 창업이 잘 안 돼서 다시
이제 회사로 들어갔고요. 이분이 연구원 시절에 그 감시 정찰용 드론을 개발했었는데 이게 네. 뭐냐면 불이 났을 때 이제 화재 진압용이나 뭐 산에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찰을 하잖아요. 예. 그런 드론을 개발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일반인들도 드론이라는 걸 뭐 잘 알지 못했던 시절이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해 본 적은 없고 연구 개발용으로 계속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산불 감시용, 감시 정찰용 드론을 개발을 하면서 근데 지금까지도 드론을 개발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러면 드론을 하나 개발하기까지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드론 개발을 할 때 뭐 네. 자체적으로도 연구용으로 개발을 하지만 보통 이제 의뢰를 받아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용도의 드론인지 요걸 파악해서 이를테면 뭐 산업용인지 교육용인지 이렇게 용도가 정해지면 프로펠러 개수부터 모터, 뭐 배터리, 부속품 위치 그리고 요즘에는 카메라가 탑재가 되니까 네. 카메라 크기, 성능, 위치부터 뭐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설계하고 제작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이 드론을 제작하는 시간이 한 평균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좀 들어봤더니 더 뭐 가볍고 튼튼하고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탑재시킬 수 있는지를 이 고민하는 역할이 드론 개발자인데 이 기간도 제작 기간에 포함돼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분이 주로 하시는 거는 교육용이나 산업용. 그래서 기획을 해서 그 맞춤형 드론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게 맞습니다.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고요. 네, 크기마다 또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안전하고 직결되고 정밀해야 되다 보니까 과정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이원호님이 농촌에는 농업 드론 방제사라는 직업도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해서 자격증 따시는 분들 많아요. 네, 드론으로 그 농약 뿌리는 거. 네. 예, 이런 것도 하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보편화되고 그렇죠. 된 직업입니다. 예.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걸로 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출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드론을 개발하는 분, 드론 개발자. 이분들의 직업병도 있다면서요. 네, 제가 늘 이제 여쭤보는 질문인데, 이분이 처음 드론을 만들 때 그 산업용을 개발했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처음 개발할 때는 이제 드론 크기가 굉장히 크고, 당연히 이제 드론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제 프로펠러도 큰 걸 썼는데, 이 소음이 엄청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하루 종일 드론과 함께 붙어 살아야 되니까 이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명이 생기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무게와의 싸움을 하는데 이제 소형 드론을 만들 때는 1, 2g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1g, 2g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 눈대중으로도 이 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눈으로 딱 봐도 저 드론은 몇 그램짜리다. 어떤 소재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었겠다. 그래서 무게는 한 몇 그램 정도 나가겠다. 이게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 검증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드론의 무게가 중요한 게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 때문에. 네. 몇 그램 이상인 드론을 날리려면은 신고를 해야 되고 근데 몇 그램 이하는 괜찮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민감하더라고요. 또 이게 소리가 엄청 커요. 프로펠러가 기본적으로 4개 뭐 6개, 8개 이렇게 달려있다 보니까 네. 규모가 커질수록 엄청 크고 그걸 계속해서 개발하고 테스트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명이 생길 수도 있죠.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그거 말고 또 이 직업의 장단점은 뭘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장단점도 제가 들어봤는데 이제 드론의 보급이 좀 많이 되긴 했지만 아직 그 국내에 이 개발자가 그리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종사자들이 좀 많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큼 희귀한 직업이라는 점 그리고 동시에 종사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연봉이 꽤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장점으로 꼽히고요. 그렇죠. 흔한 직업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이라면 네. 이 배워야 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항공, 뭐 소프트웨어, 네. 이걸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고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드론 개발을 하는 회사는 야근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조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또 설계하면서까지 개발을 하는 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신입 연봉이 한 5, 6천만 원 정도. 5, 6천 정도 됩니다. 개발자라면 네. 꽤 상당히 높은 편이죠.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야근도 많이 해야 된다.
만약에 드론 개발자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준비를 좀 하면 될까요? 이제 드론 개발자는 항공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 두 가지를 전문적으로 좀 배워야 되는데, 뭐 항공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무인 항공기 학과나 항공학과, 그리고 이제 뭐 기계공학이나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면 도움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드론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을 전문적으로 좀 배울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에 드론 학과가 있어요? 맞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뭐 자격증도 있는데, 네. 무인 동력 비행 장치 같은 이제 드론 관련 자격증을 자격증. 취득을 해 두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것도 드론도 정비사 자격증 또 따로 있고요. 맞습니다. 어허. 이 산업, 특히 개발자라는 직군, 앞으로 성장성은 어떨까요? 성장성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드론 택배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제 드론 택시까지 나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가 매년 성장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국내에서도 뭐 드론 전문 인력 양성은 꾸준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론 전문가의 수가 현재 적은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생 청취자분들 중에서 드론에 좀 관심이 있다면 지금부터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드론 개발자로 입문을 하신다면 한 10년 후에는 이 업계의 선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네요. 예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취미용으로 하는 드론, 촬영용 혹은 농업용, 산업용, 방제용 뿐만이 아니라 군사용은 계속해서 개발이 돼야 되고, 네. 또 UAM이라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거 대기업들도 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 그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네. 오늘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한경자벤조의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최근에 좀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